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지 53일, 특위 출범 약 한 달 만에 첫 조사입니다.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참사 발생 53일 만에 특위 출범으로는 약 한 달 만에 현장 조사 찾았습니다. 여야 위원들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서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고요. 현장 조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현장 모습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포기하더라도 사람들 이렇게 끌어내려서 차도로 내려서라도 그 밀집도를 해소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 질문하고 확인할 거니까 오늘 조금만 기운 내셔야지. 네, 이렇게 특위 구성 한 달 만에 현장 조사 여야 동시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유족들 늦은 특위 활동에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고 굉장히 좀 실신하듯 이제 흐느끼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족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첫 현장 조사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다 무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 특위의 기본적인 그 목표가 진상규명 아닙니까? 근데 진상규명이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이루어지겠지만 또 지금 또 경찰 특수본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런데 이 국정조사는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1단계고 네. 2단계가 현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3단계가 이제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네. 기관 보고를 받고 마지막 4단계가 이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청문회까지 끝내 1월 7일까지 돼 있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연장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까지 국회가 해온 그 국정조사 이거를 보면 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강제 수사력이 없다 보니까 접근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유의미한 결과도 나왔지만 새롭게 진상이 밝혀진 것보다는 좀 여야 간에 이게 이제 정쟁에 몰로 이렇게 좀 악용되는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좀 저는 여야가 그런 모습들 조금 지양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좀 새롭게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저는 지지부진하고 속도감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밝혀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조사를 좀 활발하게 해서 특수본의 그 지지부진한 수사를 좀 질타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좀 밥값 좀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어제 첫 현장 조사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1월 24일 날 국정조사 합의한 이후에 27일 만에 이제 현장 조사가 시작된 건데요. 참 만시지탄 같습니다. 네. 그동안 12구 참사 이후에 그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다라는 그런 그 국민적인 그 유가족의 울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 만남이나 모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 이태원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그 정부의 그 태도 때문에 대단히 국민적인 비난이 높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유족들이 힘들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분향소도 설치해서 추모 공간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그 49제 때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인사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속에서 지금 현장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그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가
그 뭐 이렇게 여야의 이해득실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쟁을 떠나서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어제 현장을 찾아서 첫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요. 국조특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은 패륜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패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답변하면서 얘기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정쟁으로 흐르고 서로 이제 비난전을 이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패륜의 아이콘이 무슨 패륜을 입에 올리냐 이런 건데, 예, 그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또 안전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성남 그 환풍구 붕괴 사고. 그 당시에 그 책임 회피하려고 여러 가지 그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진상 규명하고 이제 특수본 수사를 좀 제대로 되게끔 좀 견인해야 될 이런 때에 네. 한쪽 당 다수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먼저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결론을 지어놓고 한쪽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원활한 국정조사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 그래서 조사를 받으라라는 통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이 수사 진행한 후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고요. 소환 통보 일자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 좀 더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 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정쟁으로 가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의 그 시작점이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와 여당에서 이태원 참사를 대응하는 그 과정들을 가지고 좀 비정하게 너무 그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그 분향소 설치부터 영정과 입회 없는 분향소를 설치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 수습이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뭐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을 한다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이 그 유가족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발언들, 망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권성동 의원이 횡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비대위원이 뭐 참사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시체 파리한다든지 이런 막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에 대한 그 도리도 아닌 거고 오히려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마치 이 이태원 참사의 이를 이용해 가지고 정권 흔들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자꾸 짜서 네.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태도들을 이제 그 빗대서 그 패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장 조사 갔을 때 그 시민 분향소 근처에서 시위하는 구구단체 인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 가졌을 때 유족들도 이 사람들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경찰이 있어도 시위 집회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어떻게 철거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그거를 강제적으로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사법 당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권유는 할 수 있겠죠. 예. 권유는 그걸 좀 자제해달라 이런 권유는 할 수 있겠는데 뭐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전장현 시위 엊그저께 멈췄습니다만 네. 그거 불법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이제 사회적 약자인 이제 장애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의법 조치를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요즘 뭐 그 법적으로 근데 지금 그 무슨 극우 단체 뭐 극우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는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뭐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하는 정도가 아닐까. 표현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한덕수 총리가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예고 없이 갔었고 유족들이 뭐 진정한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30초 만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 뭐 이렇게 건너는 것이 무단횡단이었다, 주차되어 있던 것이 불법 주차였다, 그 상황에서 연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방문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9제 때 정부 여당 인사들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렇게 술잔을 사는 행사에 가서 술잔을 산다든지 또 떡을 돌린다든지 이런 행위들,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도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유가족한테 방문해서 조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유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올 것이면 사과도 진정성 있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의 제기를 하니까 바로 30초 만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돌아서서 가는 거, 그 모습도 좀 보기는 좋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가면서 그 구구단체의 그 지금 그 유가족들의 저 분향소 그 운영, 추모 공간 운영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또 악수하면서 수고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한 국가의 그 총리로서 이런 참사들을 최대한 빨리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 당사자로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뭐 외신 기자 간담회 때 농담을 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한 그 청년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그 청년의 의지 탓을 하는 듯한 발언으로 또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국정조사 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그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좀 주도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서 또 유가족의 마음들을 좀 어루만지는,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자꾸만 진상 규명 좀 제대로 하자, 신속하게 하자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조금 뭐라 할까요? 그 흠을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런 거는 팩트를 좀 바로 잡아야 네. 될 것 같아요. 49제 때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이 갔습니다. 그 시민사회 수석이 간다는 건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그 한 총리가 뭐 붉은 신호등 때, 빨간불 때 건넜다는데, 현장에서 교통 통제하는 거는 이 경찰관들이잖아요. 경찰관들이 그렇게 건너십시오 하면 그럼 그거를 또 무시하고 안 건너는 게 그럼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정치 예. 공세화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 이게 정치적 공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참사가 발생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주일 내내 영전과 입회 없는 그 분향소에 가서 계속 조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유가족이 주관한 49제였어요. 거기를 가지 않았다는 거고, 그 시간에 다른 행사에 가서서 웃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런 유가족이 봤을 땐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민사회 수석이 가신 것은 이 49제 요 행사에 여기 간 것이 아니라 종교 단체에서 주관한 그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이 주관하고 있는 49제 거기에 갔었던 게 맞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국조위원 사퇴한 신현역 의원 의혹도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것이 닥터카 요원의 출입증과 조끼를 무단으로 폐용했다는 그 의혹.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신원영 의원이 의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응급의료 과정을 이수한 아주 그런 의사들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에도 주도적으로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던 이제 분이시라서 이런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니까 본능적으로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래서 선의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이제 명지병원이 본인이 근무했던 곳이다 보니까 그쪽이랑 같이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인데 그 선의를 좀 먼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닥터카가 도착하는 시간이 늦춰졌다라든지 예. 또는 또 다른 뭐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그런 문제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보는데 그 본질은 그 신원영 의원이 선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 예. 또 반대로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여당에 있는 의원들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 여당의 의원들이 너무 이거를 좀 정쟁화시켜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유가족들에 대한 막말이라든지 시민단체들에 대한 막말 이런 거에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직은 사퇴는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 의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매일같이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신원영 의원이 이제 국정조사에 정쟁화돼서 방해될까봐 국정조사 특위는 내려놨죠. 예. 사퇴를 하셨는데 국회의원까지 사퇴하라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가장 큰 1차적인 재난안전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파면하지도 않는 네, 그 문제 네. 그리고 또 각종 막말했던 그래서 그 국민과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징계하고 그 사퇴하라 이런 논리들이 같이 성립할 수 예,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해요. 거짓 해명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응급의료팀의 일원,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료진의 일원이고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DMET이라고 하는 거기에 좀 멤버라고 이렇게 해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DMET 팀 멤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닥터카에 타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닥터카에 타면은 안 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간 거예요. 네. 자격이 없는데 가고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온 거 이게 이제 저 목걸이, 현장에 참사 현장에 아무나 들락달락하면 안 되잖아요. 출입증인 거죠, 그게 이게. 출입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요. 저기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런 재난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온 전문가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예. 저럴 때는 진짜 촌각을 낮추면서 아주 정확한 판단과 수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히 그냥 어정쩡한 사람들이 와서 저기 있으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갔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더군다나 그 이제 응급 DMET팀이 4명으로 구성된대요.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그 긴급 구호사, 응급 처치사인가? 왜? 그다음에 행정병 이렇게 4명이 1조로 구성이 된다는데 한 조가 간 것 같아요. 한 조가 갔는데 본인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갔고 남편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갔고 근데 저 아까 그 사진이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 남편도 저 현장에서 찍었을 텐데 남편도 저거 출입증 하나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응급 의료팀의 몫을 잡아먹고 그리고 저기서 제대로 뭐 구조 활동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또 보건복지부 장관 차 타고 15분 만에 떠났잖아요. 근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그날 현장에서 만나서 신현영 의원하고 자기 차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로 가자고 같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규용 장관은 그때가 뭐 밤 자정이 넘었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갔나 했더니 택시 타고 갔어요. 네. 택시를 타고 참사 현장에 갔고요. 자기 관용차는 뒤늦게. 기사도 어디 취침 중에 있다가 그냥 긴급 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급하니까 거기를 먼저 택시 타고 불러서 가고 그 이제 관용차는 뒤늦게 도착하고 그걸 타고 간 건데 신현영 의원도 그 본인 수행 기사를 콜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천에서 거주하는 분이라서
아마 그 현장에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더 나쁜 것은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은 이 신현영 의원의 국조 증인 채택하자라고 하고 야당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기관 증인에서 배제됐으니까 증인 채택해야 된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조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증인 채택 가지고도 여야가 좀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증인 채택 일부 이제 58명인가요? 이제 증인 채택은 일차적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신환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은 이 국정조사가 진실규명보다는 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예. 이 재난에 제대로 대비했는지 그리고 사후 수습은 잘 했는지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네. 신원영 의원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있었던 국무총리, 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다른 그 다양한 그 얘기를 막말들을 했던 의원들도 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정쟁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되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정쟁화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그럼 한덕수 총리는 증인으로 채택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서로 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논의해서 그 여야 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50 몇 명 채택된 게 그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증인은 좀 다시 좀 재조정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러면 신현영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좀 이슈인 것 같거든요. 증인 채택 여부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서로 주장하다 둘 다 안 될 겁니다. 아, 둘 다 안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습니다.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어제 언론에 많은 좀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 좀 듣고 오셨는데요. 양대 노총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계를 좀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말하는 게 이게 회계 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부패라고 말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적대적인 언론관에 이어서 이번에 또 적대적인 노동관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난번에 그 화물노동자 파업 때 강경 대응해서 지지율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때도 그 화물노동자들을 북한 핵에 비유해서 그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막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셨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사는 그 자치주의, 노사 자율주의가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규약과 규정에 의해서 그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회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비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규약 규정에 의해서 그 쓰는 것, 그것을 회계 감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일부 정부랑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게 양대 노총의 지금 그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노동개혁을 가장 이제 우선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요. 그 노동계를 주체로서 존중해 주는 게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개혁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을 주체로 참여를 시켜야지 노동개혁이 동의성도 생기고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에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노동계약이라고 양대노총에서 비판하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정부에서 공고안으로 제출한 그 내용도 보면 주 52시간제를 최대 월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4개월 동안 논의한 것들을 공고한 겁니다. 근데 그 공고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저임금 그러지 않아도 OECD 국가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기조도 그 노동의 총량을 줄이겠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역행하는 제도를 그 시행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노동 개혁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의견, 참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노동계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굳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인데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저런 것들은 되게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노동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있잖아요. 10% 정도입니다. 10% 정도예요. 전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 한 10% 정도가 뭐 민노총이든 또 한노총이든 그밖에 뭐 제3의 노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뭐 민노총 해봤자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의 5% 정도를 대변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기업 회계의 투명성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그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그 짬짬이가 되어갖고 내부 회계 감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노동조합은 안 그래요. 예. 그 민노총은 그 얼마인지조차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재밌는 수치를 발견했는데 이제 민노총의 1년 예산이 적어도 1,000억이고 2,000억 정도 될 것이다.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네.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대기업의 연합체인 정경련의 예산을 봤더니 1년에 500억도 안 돼요. 500억이 안 돼요. 그리고 규모가 더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 상근자들 민노총에서 민노총 회비로 그러니까 직장 활동을 안 하고 오로지 노조 활동만 100% 하는 그 전임자들 3,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경련 사무국에서 상근하는 사람들 봤더니 80여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민노총이란 세력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네. 마치 자기들이 전체 근로자들을 다 대변하는 것 같으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당연한 거라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정부의 그 보조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가 가능하고요. 그 감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노동조합법에 보더라도요. 행정관청이 요청할 경우에는요.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역대 정부들이 그게 뭐 그냥 하지 말자. 내버려 두자. 하고 그냥 덮어줬는데 이제는 좀 심각한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한 게 노동조합의 기본 목적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규탄한다. 예? 뭐 이상한 그 정치 투쟁하고 그런 쪽으로 쓰여진다면 노동조합 창립 설립 목적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용도 외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이 아닌 기업이 정치 자금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이게 저기를 받아야죠. 노동조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노가 됐던 사가 됐던
윤석열 정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불법하고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법대로 하는 게 강경 대응입니까? 원칙 대응이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법대로 안 하고 무원칙하게 대응해주면서 민노총의 안 좋은 그 관행과 습관을 오히려 더 키워놔서 그 짐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떠안고 그 구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은 14%입니다. 14%고 지금 민주노총과 양대노총에서 한 140만 정도씩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40만 명의 조합원을 이제 그 두고 있는 게 이제 양대노총 각 140만 명 정도씩 됩니다. 되는데 전임자 수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전임자 수 100명도 안 됩니다. 민주노총에. 140만 명의 조합원을 관리하는 민주노총의 그 숫자를 제가 보니까 어떻게 뽑은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있는 전임자 수를 다 합친 것 같아요. 각 노조들에. 그리고 그 저 조합비도 수천억 된다는 것도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아, 1,00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확히 그 양대 노총이 확인해봐야 될 문제이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는요 선출을 하는 겁니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짬짬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고요. 대단히 엄격하게 어느 조직보다 엄격하게 회계 감사를 하는 게 노동조합이기도 노조 합니다. 내에서 선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예. 규약에서 선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3대 부패해가지고 마치 그 노조의 회계가 부패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구체적인 사례가 있지도 않은데 마치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지 그것도 노동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계의 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그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그런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왜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구체적인 사례는 많아요. 그 조사도 안 하고 그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하고 실형 선고 받은 뭐 민노총 쪽도 있고요. 특히 또 건설노조 쪽에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과거에는 이제 이른바 뭐 그 좌파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자본가들에 대항해야 된다 뭐 하는 건데 요새는 노동자들이 또 노동자를 착취하는 예.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화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의 통상 임금을 100으로 보면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통상 임금은 그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한 45%. 이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제 민노총이 주로 이제 대기업 그 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노동계 내에서는 굉장히 강자, 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밑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뭘 하려면은 그 이중 구조를 먼저 타파하고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비정규직 뭐 이런 것들을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쪽의 그건데 이제까지 뭐 민노총이 자기 희생하겠다고 나온 적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원 간의 임금, 근로 조건 뭐 이런 격차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간의 뭐 착취, 피착취 이런 문제로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듣고 좀 다른 주제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규조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 권고한 내용이 오히려 그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노조에서 아까 그 건설노조 그 처벌받은 수사되고 구속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이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요.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일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IMF 이후에 새로운 고용 형태가 생겼어요.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 계속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비용 절감의 그 방법으로 계속 악용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에게 그 손을 내밀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저도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자가 2천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고라고 하는데 그 특고 노동자들이 300만 명을 넘었고 이제 저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급속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특고가 또 100만 명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예. 분들은 노동자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거를 입법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 넣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 있었던 화물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특구 노동자인데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사정이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협치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를 설계하고 그동안 방치해왔던 정부에서 그 해결에 가장 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제 문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데는 두 분 다 좀 공감대를 이루시는 것 같고 다만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시도 노력, 사용자의 책임 이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이야기인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패널 구성을 보면 형식상 구색을 갖췄다 뿐이지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언론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제기를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연합뉴스 방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MBC라든가 특정 몇몇 언론들 정부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며칠 전에 또 YTN이 돌발 영상 영상 조작해가지고 공식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몇몇 방송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여야 간에 정권이 그게 오른쪽 정권이건 왼쪽 정권이건 저도 뭐 방송 뭐 단연간 해봤습니다만 최소한 그 기계적 균형을 맞추거든요. 네,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 이래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몇몇 방송국에서 보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보수 패널인가라는 게 근본적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을 그냥 거기 이제 구색 갖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앉혀놓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예. 우연히 이제 채널 돌리다 이렇게 보면요. 그럼 저건 뭐지? 그럼 패널 선정은 누가 하죠? 방송사에서 하잖아요. 예. 패널 선정은. 제작진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그런 방송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뭐 종편이나 이 보도 전문 채널을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 민주당 쪽은요. 바로 그 야당인데 바로 방송국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그 사람 우리 쪽 패널로 나온 그 사람 우리 쪽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빼고요. 예를 들면 좀 리스트 드릴 테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제가 그거 왜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좀 점잖아서 안 하는 건지 그 전투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좀 뒤늦게나마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길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렇게 보면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패널에 대한 구성이나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송사에서 유튜브 출연한 적이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답변을 내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교체를 요청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대변인인데 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항상 보면 상대방 쪽이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 커 보이고 우리 쪽은 항상 아쉬워 보이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패널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방송국의 그 재량권 아닙니까? 그 재량을 침해하는 것은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 뭐 종편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지적하는 패널들이 대충 누군지는 저도 이제 보면 좀 알겠는데 그분들은 다 국민의힘 소속
소속되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조언, 저는 되게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조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조언이라고 받아들였고 또 민주당과 관련된 잘못된 지적들도 정말 세게 또 하거든요. 같이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있다는 것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왜 이렇게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여당에서 이렇게 언론과 방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것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그 도어 스태핑도 지금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단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MBC라든지 또는 최근에 YTN 돌발 영상 등과 관련해서도 그 뭐 이렇게 사전 리허설을 그 취재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합의를 했다. 그거를 실무자의 착오로 실수해서 그걸 공개했다라는 것은 지적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보도할 수 있고 그 본질은 그 리허설을 했고 안 했다라고 했던 그 거짓말이 본질인데 오히려 언론사를 탓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진실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은 그 잘한다고도 독려하고 못하는 것들에서는 조언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데 예. 왜 저렇게 그 감행하게 대응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다 누구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 때요 종편 주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종편에 뭐 매번 전화해서 그런 민원을 했다라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네. 지금은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